사업도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한테 오는 건 왜 이리 쥐꼬리야?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모든 걸 일궈온 제게 처음으로 생긴 가족이었습니다. 그 가족을 위해 사업을 일으키며 벌어들인 돈에서 8년간 한 달도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바쳤죠. 하지만 제 피 같은 그 돈은 시댁에서 쥐꼬리로 둔갑해 남편이 지켜보는 앞에서 버젓이 씹히고 있었습니다. 그 뒷담화를 제 두 귀로 직접 들어버린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버튼 하나로 3초 만에 8년을 해지해버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댁은 벌집을 건드린 듯 들끓었고 남편은 처음으로 제 앞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호의가 쌓이면 권리가 된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8년치 계산서를 들이민 여자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 사업을 하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부모님 얼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그로부터 3년 뒤 갑자기 쓰러지셨고 병원에서 나흘을 버티다 돌아가셨어요. 11살이었어요. 그 뒤로는 외삼촌 집에서 살았는데 밥을 먹을 때도 화장실을 갈 때도 항상 먼저 눈치부터 봤어요. 7년을 살았는데 단 한 번도 편하게 발을 뻗고 잔 적이 없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혼자였어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로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출근해서 아침에 퇴근하면 쪽방에 돌아와 눈을 붙이고 오후에 다시 일어났어요. 그렇게 1년을 모아 25에 첫 사업자를 냈습니다. 방 한 칸짜리 사무실에 책상 하나, 컴퓨터 하나, 접이식 간이침대 하나를 들여놓고 거기서 먹고 자고 일했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거래처 약속은 절대 미루지 않았습니다. 한번 믿음을 주면 다음 거래가 생겼고 그 거래가 또 다음 거래를 불렀어요. 30이 넘으면서 직원이 생겼습니다. 처음 직원을 채용하던 날 이 사람 월급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손이 땀으로 젖었어요. 그때부터 잠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돈 한 푼을 버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라는 말이 그 모든 걸 흐려놓았어요. 그 두 글자 앞에서 저는 유난히 약해졌습니다. 11살부터 눈치를 보며 살아온 사람이 가족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때의 저는 몰랐어요. 알았더라면 조금 달랐을까요? 남편 박준서를 처음 만난 건 32이었어요. 지인 소개로 밥을 먹는 자리였는데 남편은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분위기를 띄우려 하지 않았고 상대방 이야기를 들을 때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떠드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더 믿음직스러워 보였거든요. 몇 번을 더 만났고 약속 시간에 항상 먼저 나와 있는 사람이었으며 제가 바쁘다고 하면 군말 없이 일정을 맞춰줬어요. 그 작은 것들이 쌓이면서 마음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1년 반쯤 지났을 때 남편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 사람과 살면 안정적일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오래 혼자 살아온 사람이 안정을 원하게 됐을 때 내리는 선택이었어요. 시어머니를 처음 만난 건 결혼 전 인사 자리였습니다. 테이블에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고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었어요. 사업을 한다고 했더니 매출이 얼마나 되느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시누이는 옆에서 연봉으로 치면 얼마나 되냐고 했어요. 첫 만남에 그런 걸 묻는 사람들이구나. 어색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신호였는데 저는 그것을 신호로 읽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집을 구했습니다. 보증금 절반은 제가 넣었고 나머지 절반은 남편이 대출을 받아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아침 일찍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사업이 쉽지 않다는 거 안다고 남편은 집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그때는 고마웠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의 뜻이 달리 들립니다. 살림은 내가 챙길 테니 당신은 돈만 벌어오면 된다는 말이었어요. 그때는 그걸 몰랐습니다. 결혼하고 넉 달째 되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표정이 달랐어요. 그러더니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꺼내려는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보면서 기다렸어요. 남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 당뇨가 심해졌다고 합병증이 생겨서 치료비가 감당이 안 된다고 했어요. 저를 직접 보지 않고 손을 내려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어머니가 아프시면 당연히 도와야지, 가족이니까.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얼마가 필요한지 물었고 남편은 2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렇게 매달 이체가 시작됐습니다. 처음 몇 달은 시어머니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어요. 고맙다는 말이었습니다. 가족한테 도움이 된다는 게 그때는 진심으로 좋았습니다. 그 문자가 끊긴 게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요. 요구는 천천히 늘어났어요. 시누이가 취업 준비 중이라고, 생신이 다가온다고, 명절이니 챙겨드려야 한다고. 저는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생각이 방패처럼 모든 걸 막아줬어요. 부담스럽다는 느낌도, 이상하다는 느낌도, 가족이니까라는 말 한마디가 다 가려졌습니다. 시누이에게 보낸 돈은 결국 돌아오지 않았어요. 점점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는 제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들 돈인 양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는 끊지 않았어요. 끊는 게 더 무서웠거든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실까? 남편이 어떤 얼굴을 할까? 그 눈치를 보는 제가 여전히 외삼촌 집에 살던 11살짜리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시누이에게서 메시지가 직접 왔어요. 오빠한테는 말하지 말고 이번 달만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오빠한테는 말하지 말고. 그 말이 뒤에서 잡아당기는 느낌이었습니다. 머릿속이 잠깐 멈췄어요. 그러다가 그냥 보냈습니다. 가족이니까 그 말이 또 이겼어요. 8년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날따라 미팅이 일찍 끝났습니다. 거래처 대표가 다음 약속이 생겼다며 먼저 자리를 털고 일어섰어요. 악수를 건네고 건물을 나오면서 시계를 봤는데 오후 3시였습니다. 평소보다 20분은 일찍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오늘은 오랜만에 집에서 밥을 먹어도 되겠다고 생각하며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신발장 앞에서 발이 멈췄어요. 낯선 슬리퍼가 있었습니다. 시누이 것이었어요. 명절마다 신고 오던 연보라색 슬리퍼를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늘 그랬듯 미리 연락은 없었어요. 오빠 집이니까 언제든 와도 된다는 사람이었고 저는 그것에 대해 한 번도 말을 꺼낸 적이 없었어요. 구두를 벗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어요. 텔레비전도 꺼져 있었고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부엌을 지나 안쪽으로 향하는데 안방 문틈 사이로 시어머니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사업한다는 사람이 버는 건 많을 텐데 우리한테 오는 건 왜 이리 쥐꼬리야. 매출도 많은 것 같은데 우리한테 주는 건 왜 이렇게 찔끔찔끔이야. 핸드백 끈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벽에 기대지 않으면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는데 머릿속은 반대로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시누이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진짜 오빠 좀 더 받아내지 그랬어. 사업한다는 사람이 그게 다야?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남편 목소리를 기다렸습니다. 아니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한마디라도 하길 기다렸어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저번 달엔 며칠이나 늦게 들어왔잖아. 내가 전화했더니 사정이 있다나. 받는 사람 입장은 생각도 안 하고. 저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자금이 묶여서 며칠 늦게 보냈던 날이었어요. 미리 문자를 드렸고 보낼 때 평소보다 더 얹어서 보냈습니다. 그 더 얹은 돈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늦었다는 것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신우이가 낮게 웃었어요. 아무튼 오빠가 고생이지. 저런 올케 만나서. 남편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선명하게 가슴에 닿았어요. 8년이었습니다. 8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매달 자동이체가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은행 앱을 열어 자동이체 항목을 눌렀습니다. 매달 1일 시어머니 이름 석자가 화면에 떠 있었어요. 해지 버튼에 손가락을 올려 눌렀습니다. 8년이 3초 만에 끊어졌습니다. 안방 문을 열었어요. 세 사람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쥐꼬리만큼이라 하셨으니 이제 안 보내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이 열렸어요. 신우이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저는 이미 돌아서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8년치 이체 내역을 제일 처음 보낸 날부터 오늘까지 단 한 달도 비어있지 않은 화면을 저장했습니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눈을 감은 채로 눈을 뜬 채로 밤을 보냈습니다. 창틈으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몸을 일으켜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얼굴이 달라 보였어요. 뭔가가 달라진 것 같은데 어디가 달라진 건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왔을 때 남편은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옷을 갈아입지 않은 채였습니다. 밤새 거실에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식탁에 앉아 휴대전화를 열었습니다. 은행 앱이었어요. 남편 명의로 연결된 항목들이었습니다. 결혼 초에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잠깐만 부탁한다고 했던 것들이었어요. 그 잠깐이 8년이었습니다. 하나씩 해지했어요. 해지 완료, 해지 완료. 화면을 짚을 때마다 뭔가가 가벼워졌습니다. 제 이름으로만 된 계좌를 새로 만들었어요.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계좌였습니다. 사무실은 토요일 아침이라 조용했어요. 저 혼자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8년치 이체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종이가 꽤 쌓였어요. 날짜 순으로 다시 정리해서 클립으로 묶었습니다. 오전 내내 그 일을 했어요. 정오가 지나 이혼 전문 변호사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서류를 보내니 친구에게 답장이 왔어요. 서류 정리가 잘 됐다고 월요일 오후에 사무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보내고 휴대전화를 테이블에 내려놨어요. 8년치 서류를 넘기고 주고받은 말이 그 몇 줄이 전부였는데 이상하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각이었어요. 집에 돌아온 건 저녁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남편이 거실에 있었어요. 남편이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다시 열었어요. 무슨 말을 꺼낼지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욕실로 들어갔어요. 뜨거운 물이 등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 안방에서 들었던 목소리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버는 건 많을 텐데 우리한테 오는 건 왜 이리 쥐꼬리야. 물을 더 뜨겁게 틀었어요. 그래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월요일이 됐습니다. 오전에 출근해서 거래처 메일이 쌓여 하나씩 처리했어요. 직원들이 각자 일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키보드 소리, 전화 소리, 가끔 의자 끄는 소리. 익숙한 소음들이었어요.
저는 그 소음 속에서 평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게 다행이었는지 서글픈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오후에 변호사 친구 사무실로 갔어요. 인쇄해 둔 서류를 들고 갔습니다. 친구는 한 장씩 넘기면서 읽었습니다. 밑줄을 긋고 메모를 적었어요. 1시간 정도 걸렸어요. 친구가 서류를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재산분할 기준, 기여도 산정 방식, 이체 내역이 증거로 활용되는 범위를 하나씩 설명했어요. 친구가 움직이기로 했고 저는 필요한 서류가 생기면 바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어요. 8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준비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가족이니까라는 말이 이 자리까지 데려올 거라고는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럴 수 있냐고, 치료비는 어떻게 하냐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을 마치셨을 때 아드님한테 연락해 보시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에게서 바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많이 속상해 하신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문장을 한번 읽고 화면을 껐습니다. 어머니가 속상하다는 말은 있었는데 제가 왜 그랬는지를 묻는 말은 없었어요. 8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것처럼요. 밤에 시누이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지 난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캡처해서 친구한테 전달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집에 들어와 밥을 먹고 잠을 잤어요. 두 사람이 같은 집에 있었는데 말이 없었어요. 그 어색함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전이 더 이상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편한데 괜찮은 척하고 이상한데 그냥 넘기고 상처받았는데 아무렇지 않은 척하던 그 시간들이 더 이상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이체 내역 공인 발급이 완료됐다고 기여도 산정에 충분한 자료라고 했습니다. 다음 단계를 밟아도 되겠다고 했어요. 그날 남편이 일찍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오늘 사무실에서 서류를 받았다고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고 목소리를 낮게 떨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할 말을 다 쏟아냈을 때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이미 서류로 다 했으니까요. 서류가 마무리되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그 2달 동안 정신없이 일만 했어요. 새 거래처랑 계약도 하나 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 동안에는 다른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나았어요. 집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집에 있었어요. 두 사람이 같은 집에서 완전히 다른 시간을 살고 있었습니다. 2달 후 서류가 완성됐어요. 친구가 모든 준비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들어와 짐을 쌌어요. 꼭 필요한 것들만 챙기고 나머지는 그대로 뒀습니다. 짐을 다 챙기고 나서 거실을 지나쳤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저를 봤어요. 8년을 같이 산 사람이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8년 동안 울어야 할 순간에 울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눈물이 나올 리 없었습니다. 라디오도 틀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채로 달리는데 오히려 그 조용함이 8년 만에 처음으로 편했어요. 새 집에 들어섰을 때 공기가 낯설었어요. 낯설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벽에 기댄 채로 눈을 감았어요. 그날 밤 오래간만에 뒤척이지 않고 잤습니다. 그 후로 반년이 지났습니다. 새 집은 제가 처음으로 온전히 제 기준으로 고른 공간이에요. 큰 창이 있는 방이었습니다. 아침에 햇빛이 그 창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저는 커피를 끓여 창 앞에 앉아 그 빛을 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 루틴이 생긴 게 살면서 처음이었어요. 아침에 서두르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그냥 그 빛만 보는 시간. 별것 아닌데 매일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사무실에서는 더 집중이 됐어요. 예전에는 오후가 되면 머릿속 어딘가에 시어머니 생신이 언제지, 이번 달 이체는 했나, 남편 청구서가 또 들어왔겠지 하는 것들이 떠다녔거든요. 이제는 없어요. 그 자리에 일이 들어왔습니다. 집중이 되니까 결과도 달라졌어요. 올해 들어서 계약이 2건 더 늘었습니다. 주말에는 오래전부터 가고 싶었던 곳들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주말은 늘 시댁 일정이 있었거든요. 명절 준비, 생신, 시누이 이런저런 부탁들. 제 시간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이제는 있어요. 자동차를 몰고 바다 쪽으로 2시간을 달리기도 하고 좋아하는 작가의 전시를 혼자 보러 가기도 했어요. 밥을 먹고 싶을 때 먹고 걷고 싶을 때 걷고 그냥 앉아 있고 싶으면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다인데 그게 엄청났어요. 어느 날은 사무실 직원 중 한 명이 오늘 좀 달라 보인다고 했어요. 뭐가요? 물었더니 표정이 좀 더 편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제가 많이 피곤해 보였냐고 했더니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무게가 없어진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오래간만에 헛웃음이 아닌 웃음이었습니다. 처음 1년은 가끔 그 안방 목소리가 꿈에서 올라왔어요. 새벽에 눈을 뜨면 그 목소리가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쥐꼬리야, 찔끔찔끔이야. 그때마다 저는 창 쪽을 봤어요. 새벽빛이 아직 들어오지 않는 창이었지만 그냥 그쪽을 봤습니다. 그게 지금은 없어요. 어느 날부터 그 꿈이 오지 않았어요.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어느 아침에 잠에서 깼을 때 그 목소리가 없었고 그 다음 날도 없었어요. 없어진 줄도 몰랐는데 없어져 있었습니다.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먼저 스스로를 돌봐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희생을 당연하게 만들 때 그 관계는 이미 기울어져 있어요. 멈추는 게 냉정한 게 아닙니다. 멈출 수 있어야 비로소 자기 자신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